여러분, 저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문을 빕니다. 이 직접 수강생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하루 이틀 있다가 보게 된 세계 각지의 그 시청자분들께도 문을 비는 그 새해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김갑수 TV 백권대학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요. 유럽 철학의 비판적 검토. 그러니까 원래 줄여서 그 유럽 철학 비판 했죠. 근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미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벌써 유럽 철학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지금 이게 5번째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 독일 역사학 했죠. 독일 역사학이라는 것을 일본 애들이 가져다가 그대로 식민사관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역사학과 식민사관의 그 관련성을 논의하는 강의를 제가 2강에 걸쳐서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독일 역사학, 유럽 중심의 역사학, 서양 제국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백날 식민사관 극복한다고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친일청산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럽 철학 비판 강의를 12월 초에 했어요. 작년 12월 초, 한 달 전에. 그때 논의했던 그 유럽 철학자들이 막스, 그렇죠? 막스, 프로이트, 그 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푸코. 이 4사람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할 사람은 누구냐? 이미 여러분들 받은 교재에 써있듯이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자들을 좀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철학자 중에서 자크 라캉,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순서는 레비스트로스가 먼저 됩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조선 역사에 대한 교양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이 유럽 철학에 대한 교양은 옛날에 축적해놨다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은 것은 그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벌써 이 유럽이란 말 다음에 제가 철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철학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온 말이에요. 이 아시아에는 없던 말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학문이 없어요. 이건 뭐 윤리학인 것 같기도 하고, 종교 같기도 하고, 심리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가장 큰 맹점은 검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검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소리 지르는 놈이 주도권을 잡는 게 이 서양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철학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사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사상에 대한 이 커리큘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이 강연으로 할 그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그 유럽 철학 비판은 오늘 그 첫 시간 강의고, 이제 2번째 시간 방송에는 이 강의 다음에 뜰 이 2번째 시간은 민보네민의 지도자 세종 이토와 영조 이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영조 이금에서 조심스럽게 선생님 영조 이금에서 이자에
미음 받침이 빠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조의 이름이 이 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의 왕들을 이렇게 자꾸 묘호로만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냥 성과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이제 새로운 좀 이 관습을 우리 지식계가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냥 본명으로 불러줘야죠. 그래야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강자의 그 텍스트는 네 권입니다. 네 권인데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 여러분 교재에 써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화면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책 제가 촬영한 그 사진이 나갑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은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스티븐 와인버그가 썼죠? 스티븐 와인버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중에서 가장 이 맑은 정신을,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 그 와인버그의 그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 이게 최신 간입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텍스트는 바로 이 유럽 철학과 관련된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이 좀 길지만 사실은 이 책은 유럽 구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구조주의라는 건 뭐냐? 유럽의 막스주의와 실존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고, 더 최근에 나온 그 유럽 사상의 조류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구조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텍스트는 여러분 또 익히 잘 아시는 민음 한국사 조선 총서 5권이에요. 이 민음 한국사 조선 총서는 세기별로 돼 있죠? 네. 15세기, 16, 7, 8, 9세기까지. 그리고 이 책은 그 사계의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집필한, 제가 읽었던 조선사 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배울 게 많은 그런 조선 역사책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좀 외람됩니다만은 진짜 조선 역사. 이것은 제가 쓴 책인데 여러 그 좋은 책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 주관을 좀 피력한 조선 역사 에세이에서 이렇게 4권을 텍스트로 해서 오늘 수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은 제목에 이 책의 내용이 들어있죠.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인데 사실은 이런 제목에 항상 한계는 있어요.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해놓고 서양 과학만 얘기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슬람 과학이 뭐 한 계장인가 이렇게 따로 있을 뿐이지 다 서양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세상과 과학의 관계를 논의하는 서양 과학사 책이에요. 그런데 과학사라는 것도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주관적이에요. 그 수많은 과학적 사실 중에서, 수많은 과학적 사건 중에서 이 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일부의 것만을 취해야 하죠. 그 역사 기술은 다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사 선택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평가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평가라는 건 뭡니까? 가치와 의미를 매기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학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책의 논의 대상에 올려놓은 것들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놈은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나를 무시하는 놈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어떤 과학적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의 영향력이 세상과 관련된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그 이론 물리학자로서 지금 아마 그 생존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최종 이론의 꿈이라는 책을 내가 원래 이 백권대학 시리즈에 넣었습니다. 이 최종 이론의 꿈이라는 책은 어떤 강점이 있냐면 종교와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종교도 싫어하지만 철학을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철학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학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론 물리학 공부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뤘고, 이론 물리학 공부를 해놓으면 철학 중에서 어떤 게 엉터리고 어떤 게 그나마 쓸만한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 철학자들이 멀리해요. 비겁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고 그랬잖아요. 윤리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문이라고 하기가 아주 어려운 분야가 철학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이 강의석상에서 하기는 뭐해도 사실 학문 중에서 개털 학문이 철학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철학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비판을 가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아가지고 이 책을 넣었다가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더 온전한 학습소인 것 같아서 그 최종 이론의 꿈은 제가 뺐습니다. 원래 그 최초의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인버그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최초의 3분은 우리 백권대학 텍스트 중에서 평행우주, 그 다음에 션 캐럴의 그 현대물리학, 이것들과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븐 와인버그를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이 3권 정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 최종 이론의 꿈, 최초의 3분. 그래서 저는 방금 제가 철학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 저는 사상가는 좋아합니다. 사상가는 좋아하지만, 왜냐? 사상가는 논리적이에요. 철학자는 스티븐 와인버그처럼 저도 조금 우습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 철학자들, 말이 그리스지 사실은 그리스하고 엄청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퉁쳐가지고 그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 열전, 철학자전이라는 그 디오게네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디오게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연대도 그리고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딘지도 모호한데,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철학자전, 그리스 철학자 열전이라고 번역돼서 나와 있는 한 800쪽에 달하는 한국 책에는 그리스 철학자들 한 80여 명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책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의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방송 들으면 당사자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 농민의 분들이, 특히 여성 농민의 분들이 무슨 국외 답사 간다고 그리스 가고 나 이런 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가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갈 만한 곳이지, 정말로 요긴하게 답사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좀 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여 명에 달하는 숱한 그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최소 10여 명, 많으면 한 20명까지는 이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크게 이 소크라테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이후로 나누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물질에 관심을 둔, 자연에 관심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렇죠. Know yourself. 이렇게 영어로 하진 않았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뭡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을 비롯했다 그겁니다.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너 자신을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존재론. 이 존재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게 알려고 해도 실체가 정교한 것도 아니에요. 서양 철학이,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그리고 우리가 서양 철학까지 정교하게 미주알 고주알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거칠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핵심을 잡아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격인 파르메니데스가 있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존재론에 특히 이 사람이 존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론이 더욱 미화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데아란 말인데 이데아란 말을 소크라테스가 먼저 썼는지 플라톤이 먼저 썼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왜 확실치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거기다 썼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존재론 하면 이게 뭐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실제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게 확실치 않고 맞지도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아는 방법으로는 존재론은 뭐에 반대냐? 생성론의 반대다 이렇게 하면. 생성론. 그러면 이 만물의 그 시간적 변화,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의 시간적 변화, 우주의 시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고정불변하는 이 존재라는 게 있다. 이게 존재론이에요. 쉽죠? 고정불변하는 게 있다 그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정불변하는 존재 이외의 것, 즉 가변적인 것들은 좋게 보겠어요? 하찮게 보겠어요? 하찮게. 당연히 하찮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곡과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봤듯이 고정불변하는 존재. 근데 이게 실제 있나요?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변해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오줌 마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 사이에 내 얼굴은 변합니다. 뭐 오줌이 빠져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으로도 바뀌지만 무엇보다도 그 오줌 놓는 시간 동안 노화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이런 것을 현대 유럽 철학이 극복은 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극복을 못했다는 뜻도 아닌데 여전히 이런 것이 무슨 진리인 줄 알고 무슨 인문학 강의 같은 데서 설파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성론이라는 건 뭐냐?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생성. 모든 건 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그 사상, 종교 사상, 철학은 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과 같은 사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재행무상, 제법 무아,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이런 건 또 이 생성론 쪽이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윤회라는 거. 윤회라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존재론적인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무해, 인생이 무상해 이런 말 쓰죠. 인생 무상, 무상해. 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상, 인생 무상. 이 부정 아닙니까 무가? 상은 이게 바로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항상 계속되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변화하니까 덧없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독일어로 뭐 존재하면 무슨 짜인 해가지고 꼭 막 독일어 써야지 가게 할 때 뭐 저는 그런 거 좀 시간 낭비라고 봐요. 일단 우리들은 독일어나 불어보다는 그냥 영어가 조금 진숙해서 한자하고 영어 정도만을 써도 칠판에 3개 국어가 적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 빙이에요, 빙. 빙. 그 생성이라고 뭐예요? 비카밍이죠. 그래서 이 숱한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생성론을 피력한 그리스 철학자를 기억하는 게 좋다. 그가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했죠? 불이라고 했죠. 거기서 불은 만물의 그 근원이 되는 원소가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처럼 생성, 소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숱한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오늘의 관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꼽으면 셋 정도 된다는 것이 스티븐 와인버그의 의견인데 이건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론.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많은 분야에서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그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중에서 70% 정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 와인버그의 견해예요. 뭐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문 중에서 그 윤리학과 관련된 일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이 뭐죠? 니코마코스 윤리학 들어봤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예술론, 특히 시학 같은 것은 현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데모크리투스가 있습니다. 데모크리투스 하면 들어봤죠? 뭘 주장했죠, 데모크리투스? 그렇죠. 원자론을 주장했죠. 이 원자론을 주장했는데 원자가 이게 뭡니까? 원자가 이제 뭐 이러는 건데 이 아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적 지식과 그래서 상당히 근접하잖아요. 물론 이제는 원자도 막 이제 쪼개지고 그렇긴 해도 그래서 상당히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게 있는데 데모크리투스까지도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이 공통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 더 이상 원자 이상으로는 쪼개질 수 없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게 왜 원자냐 하면 딱 그냥 쳐다봐요. 말 안 해요. 모르니까. 이렇게 근거를 대지 않고 검증을 안 하는 것이 그리스 과학과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다. 그겁니다. 그건 꼭 그리스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대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현저히 검증력이 부족한 것이 그리스 과학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스의 사상이나 실존주의의 사상은 빙의 철학이에요. 빙. 존재론적 철학입니다. 그리고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비카밍의 사상이고 철학이라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유럽에서 이 빙의 철학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지시돼요. 넌 지금도 이거냐?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나 이 플라톤이래. 그러니까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유명한 말에서 거기서 플라톤이라는 것은 빙, 존재론을 얘기하는 철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까지도 심하게 비판합니다. 과학을 얘기하려면 직접 세상과 연결되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죠. 허구한 날 과학적 방법론이나 얘기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서양 철학의 대부처럼 인식되고 있는 플라톤은 와인버그는 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정치적인 망상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근데 이것을 종교적인 방식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을 봅시다. 플라톤은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국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간의 일에 신이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5년 동안 독방에 감금되고 그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말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플라톤은 모든 물질의 근원으로 이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네 가지가 물, 불, 흙, 공기예요. 두 개의 삼각형을 선택한 플라톤은 말하기를 만약 누군가가 삼각형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제안할 수 있다면 나는 그의 비판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머지 설명을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긴 이야기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성취를 환영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플라톤의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해본다고 해주십시오. 나의 주장은 이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누가 내 주장이 틀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환영할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곧장 이 와인버그는 논박을 가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물리학 논문에서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면서 나의 논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하면서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제안한다면
읽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평가라는 게 있고 사실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 사실적 평가. 지금 스티븐 와인버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나는 다 이 사람들을 다 씹느냐, 심지어는 뉴턴도 막 제1의 맹점, 제2의 맹점, 제3의 맹점, 제4의 맹점, 뉴턴도 그냥 엄청나게 가요, 막말로. 이 와인버그는 얘기하기를 자기는 역사가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방법으로 과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현재의 시점에서 옛날을 얘기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를 얘기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옛날을 얘기하는 거, 논하는 게 적당합니까? 부적당합니까? 적당할 수도 있고 부적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걸 가리자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역사적 인물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당대 시대의 입장에서 그걸 평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의 어떤 논리적 오류나 이 팩트 그리고 과학적 사실 이걸 평가할 때는 현재의 검증된 것을 기준으로 해 옛날 그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와인버거는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까? 능력이나 업적이나 도덕성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거죠. 팩트나 사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할 때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걸 나쁘다라고 말한 걸로 곧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너 틀렸다 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실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너를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 라고 얘기하면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안 틀렸으면 안 틀린 자기 얘기를 하든가. 틀렸구나 하면 그만인데 틀렸다 하면 확 화를 내요. 무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린 걸 지적하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좀 바보 같은 말일지 몰라도 누가 좀 내가 하는 말이 좀 틀렸다고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논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대한민국 학자들,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가 논리가 부족하고 아니면 어디가 오류다라고 지적을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팔끈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역공격을 하는 그러면 학문적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지성적 우정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틀렸다. 와 나쁘다. 이건 크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틀림을 지적하는 이 학문적 논의를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에서 플라톤 까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니까 저 새끼는 그냥 다 까는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걸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내 의견도 아니고 와인버그의 의견인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이것을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이런 걸 우리가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담긴 뭐 철학자 누가 어떻고 이런 지적인 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돼요. 그런 건 필요할 때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유럽 철학자 중에서 이 바르트가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죠. 이 롤랑 바르트는 지금 이 롤랑 바르트는 오늘 이 강의에서 유일하게 비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바르트 얘기를 하고 강의를 일단락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롤랑 바르트가 여러분 상당히 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느냐? 광주 항쟁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현대 사람 아닙니까? 1980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를 뭐 거의 다 살다 간 사람이니까 20세기의 인물이에요. 저는 이 롤랑 바르트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이 롤랑 바르트의 그 논문들을 20대 후반에 좀 읽었는데 상당히 감명받은 몇 그 문장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이 학문적인 자주가 없는 사람일수록 권위 있는 학문에 갔다가 자기 학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가 그 예능하는 사람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음악보다는 미술학자들이 더 좀 부족하고, 미술보다는 연극보다는 영화. 내가 읽어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논문을 쓸 때 자기들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언어학에서 음운론이라는 게 있고 음성론이라는 게 있고 뭐 어휘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그 번스타인 같은 음악가는 그대로 갖다가 음악 음성론, 음악 음운론 갖다 써먹어요. 그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음악책, 무슨 대답 없는 질문인가 뭔가 형편없는 책입니다.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막 떠받들어요. 유명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꼭 공부가 안 된 이 예술학자들일수록 철학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서양 철학. 그 권위에 기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음악을 철학에 종속시키는 행위예요. 음악의 변별성을 해치는 해로운 연구입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물론 과학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이 분야를 할 때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과학 정신이지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막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막스에 대한 그 논의만 그쪽에서 해당되는 걸 해야지. 아무거나 갖다가 다 막스의 논리를 갖다가 대입시킨다 그겁니다. 여러분 변증법 있죠? 변증법은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뭔 변증법이 역사가 변증법으로 발전하고 정의 있고 반 있고 합의 있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 와인버그 책에도 나와요. 세상은 많은 분야에서 대칭을 누립니다. 대칭이란 건 정과 반이에요. 그러나 대칭을 이루지 않는 분야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다 논증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화의 방식으로 변증법 하면 됐지. 뭔 또 역사 발전 법칙이 정의 있고 반 있고 합의 있고 그럼 계속 한만 있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정과 반입니까? 그럼 바보 같은 논리들을 왜? 과학 정신을 배워오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을 갖다가 써먹었기 때문에 우매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두 가지. 틀렸다와 나쁘다를 구별해라.
그다음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과학 정신이지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 롤랑 바르트가, 제가 그때 이 롤랑 바르트를 읽었을 때가 뭐 80년 이때니까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읽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롤랑 바르트는 여러분들 그 기호학자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실 그 기호학이라는 것도 뭐 그게 언어학이지 뭐 그게 기호학입니까? 따로. 그리고 무슨 뭐 기호학보다도 더 이상한 학문이 현상학이라는 학문이에요. 난 현상학 그러게 무슨 사진관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학문들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호학이라는 게 그 언어학이에요. 언어학. 그러면 언어만 기호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물들도 기호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물은 상형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언어학으로부터 기호학을 만들어낸 그 기호를 모든 분야에 일반화시킨 사람이 이 롤랑 바르트예요. 여러분들 예,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잖아요. 소시로. 아주 소시로 잘 타게 생겼어 이름이. 소시로. 자, 그런데 아마 무슨 뭐 시니피엥 뭐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뭐 그냥 우리말로 하세요. 기표, 기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이 붉은 빛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꽃이라고 하죠. 꽃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기의고 이것은 기표예요. 이걸 뭐 시니피행이 어떻고 시니피해가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 그냥 우리말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 없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언어의 성격인데,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을 때 기호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걸 뭐 우연적이라고 해도 되고 자의적, 제멋대로 된다 해가지고 자의적이다 해도 되는데 이게 기호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먹구름 사진이 있어. 먹구름이 사진이 있는데 이 먹구름은 폭풍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래도 먹구름과 먹구름이 있고 나서 폭풍이 불어왔다고 칠 때 그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인과적 관계가. 이런 건 기호가 아니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막 그림자 비슷하게 남자는 뭐 지팡이 들고 뭐 모자, 서양놈들 모자 뭐 요즘도 한복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남자, 여자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그 안에서 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그림이 꼭 똥 누고 오줌 눕는 거하고 관련되냐? 없죠. 왜냐? 그런 그림은 목욕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녀를 구별해서 출입시키는 곳은 내가 보기에 화장실하고 목욕탕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남자 여자 뭐 남자 출입 금지, 여자 출입 금지. 아, 여자대학교. 여자대학교 남자 들어가요. 뭐 기숙사 뭐 그런 거. 근데 그건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모종의 관계예요. 그럼 아까 이렇게 검은 구름이 과 폭풍과의 관계는 사실은 그게 인과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검은 구름은 폭풍의 징후죠. 징후. 그죠? 징후입니다. 이런 걸 그 불어로 그냥 엔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남녀의 그림, 이것과 똥 싸고 오줌 누는 그 화장실, 이것은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심볼, 불어로 썸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모종의 관련성은 있어요. 연상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남자용 또는 신사용 또는 뭐 여자용, 숙녀용 이것과 똥 누고 오줌 누는 행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라는 게 언어예요. 근데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기호가 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뭐 자동차도 기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상형적 언어로 포괄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기호학을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옛날에 그 이현영이 한 사람이 윤동주의 서시를 뭐 기호학적으로 풀이하고 다급사항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는 시대로 쓰면 됐지 뭘 그런 거 기호학의 방법론을 갖다가 문학을 얘기하냐 그겁니다. 저는 모든 그런 거에 반대예요. 문학은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호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사회적 약속인 거예요. 약속도 인위적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정해지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자. 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정해지니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겠죠? 나는 밥이라는 거 평생 먹고 살았더니 지겹다. 밥이라는 말도 지겹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이라고 하겠다. 자기 혼자. 그래서 남의 법을 훔쳐먹는 놈은 밥에 의해서 처벌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습죠?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 약속이에요, 기호는. 근데 내가 아예 바르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 4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문체라는 말 들어봤죠? 문체라는 말 속에 문 속에는 이제 말도 포함돼요, 언어. 그런데 이 문체에는 당연히 유형적 문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유형적 문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회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석보상절 보면 그 석가모니 그 조상이 이 꽃을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꽃 파는 소녀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꽃 사러 가가지고 이 남자가 사지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 조상들이 15세기 조상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꽃가게에 가가지고 사지라 그러니까 사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 파는 여성이 무슨게 쓰시리 그럽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이 어조는 대단히 막 권위적이고 선언적이고 고압적이죠. 근데 여자의 어조는 아주 은근하고 그러죠. 이러한 어떤 남녀관계의 사회상이 어조에 반영돼요. 요새 꽃집 가가지고 사고자 한다 그러면 꽃집 아줌마가 이런 미친놈이 있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첫 번째로 이 유형적 문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성적 문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이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글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리 글을 못 쓰는 사람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어하면 이 두 가지 것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바르트는 이 두 가지를 이 언중의 유형적 문체를 랑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개성적 문체를 스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일부러 이 불어로 얘기하고 반대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그냥 사회의 유형적 문체, 개성적 문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롤랑 바르트가 이건 일종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권적 화법 또는 패권적 어조, 패권적 화법, 패권적 어조라는 것을 발견해냈다 그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얘기를 할 때는 유형적인 그 사회, 개성적인 그 개인의 규제에 묶이는 줄만 알았더니 제3의 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3의 규제가 바로 에크리튀르 해서 별 징후도 없는데 패권을 진 어법 또는 화법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패권적 화법,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패권적 화법 어조.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얘기했듯이 에크리튀르, 이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어조 화법 이런 정도로 알면 됩니다. 어조 화법인데, 사실은 이 에크리튀르는 어떤 고유한 집단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어조와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조와 화법은 아주 객관적인 듯해 보여요. 아주 객관적인 듯해 보이고, 가치 중립적인 듯해 보이고, 비감정적인 것처럼 들려요. 다시 말해서 얼핏 보아서는 주관이나 의견이나 개인적 인상은 배제된 것처럼 들린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 사회에 아주 광범위한 확장을 이룰 때 이게 패권적 어조와 패권적 화법이 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손석희의 언어는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친문의 언어다. 친문들의 언어가 다들 왜 비슷한지를 생각해보라. 그런데 바르트는 바로 이런 언어가 가지는 예단과 편견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언어에 길들여지면 자기가 가장 세련되고 객관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화조와 어법이 제일 고상하고 가장 세련된 것으로 인식을 하는 편견에 빠진다 그겁니다. 우리가 편견하면, 편견이란 말을 가장 하는 것은, 이 독사라는 말은 아주 편견이란 말보다 더 어감이 딱 좋죠. 이 편견에 빠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편견에 빠지고 예단에 빠지는 것도 무섭지만 이걸 많은 사람이 구사한다 그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가지고 손석희 언어보다 더 지적이고 그렇다 하는, 상당히 기분 나쁘대요. 손석희하고 내 언어를 대조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도 상대 비교하는 것은 안 돼요. 달라요. 손석희 언어가 바로 이 에크리튀르의 어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어조를 경계하냐면, 이 독사에 빠지는 거, 사람은 누구나 독사는 있어요. 독사는 있지만 이게 주관적 독사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개성적인 독사인 줄 아는데 아주 상투적인 편견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조, 제3의 규제에 많이 묶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투라는 건 뭐예요? 남하고 같거나 비슷해지는 게 상투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경계할까요? 상투적이라는 것은 바로 자주의 반대입니다. 비자주라는 거예요. 전 롤랑 바르트의 이러한 그 기호에 관한 논의보다도 이러한 그 언어의 세 가지 규제, 제3의 규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바르트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